제113화 한수범람 제1장. 보니 그는 다름 아닌 영명방덕이었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관아무개가 아직 적수를 만나지 못하였는데 이제 영명을 만나게 되면 참으로 버거울 게야. 그리고는 벼슬을 더하여 우금을 정남장군으로 삼고 방덕을 정서도 선봉으로 삼은 뒤 칠군을 크게 일으켜 번성으로 진군토록 했다. 이들 칠군은 모두 북방의 억센 군사들로 이루어진 군대로 두 사람의 장교가 거느리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동영이고 다른 한 사람은 동초였다. 그들은 각기 두목들을 데리고 가 우금에게 인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동영은 선봉장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제 장군께서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번성의 포위를 풀러가시니 승전을 기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방덕을 선봉장으로 삼으셨으니 어찌 이를 그르치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우금이 놀라 까닭을 물으니 동영이 말했다. 방덕은 본래 마초 수하에 있던 부장으로 어쩔 수 없어 위나라에 투항한 자입니다. 지금 그의 옛 주인이 총나라에서 5호 대장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의 친형 방유 역시 총나라에서 벼슬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를 선봉장으로 삼는다면 기름을 뿌리면서 불을 끄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오니 장군께서는 위왕께 아뢰어 어찌 다른 사람으로 받고 출정하지 아니하십니까? 이 말을 들은 우금은 그날 밤으로 부중에 들어가 조조에게 아뢰었다. 조조도 꺼림칙한 생각이 들었던지 즉시 방덕을 불렀다. 방덕이 섬돌 아래로 오자 조조는 선봉장의 인수를 도로 바치라고 말했다. 방덕이 크게 놀라며 외쳤다. 저는 바야흐로 대왕께 있는 힘을 다 바치려 하고 있는데 무슨 까닭에 저를 쓰지 않으려고 하시옵니까? 나는 본래 사람을 의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지금 마초가 총나라에 있고 너의 형 방유 역시 총나라에서 유비를 돕고 있으니 설령 내가 의심하지 아니한다 하여도 여러 사람의 입을 어찌하겠느냐. 조조의 말을 들은 방덕은 관을 벗어던지고 이마로 땅을 찧어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채 아뢰었다. 저는 한중에서 대왕께 투항한 일에 늘 두터운 은혜에 감사하여 간과 뇌를 땅에 쏟는다 하여도 다 갚을 수 없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왕께서는 어찌 이 방덕을 의심하시나이까? 저는 옛날 고향에서 형님과 함께 살았으나 형수가 심히 어질지 못하므로 술 취한 김에 제가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형님은 저에 대한 원한이 골수에 사무쳐 다시는 보지 아니하겠다고 맹세하셨으니 형제의 의는 이미 끊어졌나이다. 그리고 옛 주인 마초는 용기는 있으나 지혜가 없어 싸움에 지고 땅을 잃은 채 외로운 몸으로 서천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와 저는 각자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으니 옛 의리는 이미 끊어졌나이다. 이 방덕은 대왕의 은혜로운 대접에 감격하고 있사온데 어찌 감히 다른 뜻을 품을 수 있겠나이까? 대왕께서는 굽어 살피소서. 조조는 방덕을 붙잡아 일으키며 좋은 말로 달랬다. 내 평소부터 경의 충의를 잘 알고 있었느니라. 좀 전에 한 말은 여러 사람을 안심시키기 위해 일부러 한 말이니 경은 노력하여 공을 세우라. 경이 나를 저버리지 아니하면 나 역시 경을 결코 저버리지 아니하리라. 방덕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자 목수에게 관을 하나 짜달라고 시켰다. 다음 날 방덕은 목수가 짠 관을 대청마루에 올려놓고 여러 벗을 초대했다. 벗들은 관을 보고 모두 놀라 물었다. 싸움터에 나가는데 장군은 이런 상서롭지 못한 물건을 무엇에 쓰자는 것이오? 방덕은 술잔을 들며 친구들에게 말했다. 나는 위왕의 두터운 은혜를 입었으니 맹세코 죽음으로 보답할 것이오. 이번에 번성으로 가면 관우와 싸우게 될 터인데 내가 그를 죽이지 못하면 반드시 그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오. 사로잡힌다면 곧바로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경우엔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마땅하오. 그런 까닭에 먼저 이 관을 준비하여 헛되이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오. 그의 결연한 의지를 듣고 모두들 탄식했다. 방덕은 아내 이씨와 아들 방해를 불러내더니 이들이 나오자 아내에게 말했다. 내 이제 선봉장이 되었으니 마땅히 싸움터에서 죽기로 싸울 작정이오. 만일 내가 죽거든 당신은 내 아들을 잘 키워주구려. 우리 아이가 범상치 아니하니 다 자라면 반드시 내 원수를 갚아줄 것이오. 아내와 아들이 통곡하며 작별하자 방덕은 관을 가지고 떠나기에 앞서 부하장병들에게 말했다. 내 이제 가면 관우와 죽기로 싸울 것이다. 내가 관우에게 죽임을 당하면 너희는 즉시 내 시체를 이 관 속에 담으라. 내가 만일 관우를 죽이면 나 역시 그의 수급을 이 관에 담아가지고 돌아와 위왕께 바치리라. 이 같은 결심을 들은 부하 장병 500은 입을 모아 말했다.
장군께서 이처럼 충성과 용기를 보이시는데 저희들이 어찌 감히 힘껏 돕지 아니하겠습니까? 이에 방덕은 군사를 이끌고 출발했다. 누군가 방덕이 한 말을 전하니 조조는 기뻐했다. 방덕이 이처럼 충성스럽고 용감하니 내 무얼 걱정하랴. 그러나 옆에 있던 모사 가후가 우려의 뜻을 표했다. 방덕이 혈기 넘치는 용맹만 믿고 관우와 사생결단을 내려는 것 같아 신은 걱정이 되옵니다. 조조도 그 말을 옳게 여기고 사람을 급히 보내 경계하는 말을 방덕에게 전하도록 했다. 관우는 지혜와 용기를 아울러 갖춘 자다. 절대로 가벼이 대적해선 아니 된다. 이길 수 있으면 싸우고 이길 수 없으면 삼가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 같은 명을 받은 방덕은 여러 장수에게 볼멘 목소리로 말했다. 대왕께서는 어찌 관우만 중시하시는 거요? 내 이번에 가면 관우의 30년 성과를 꺾어놓고 말겠소. 그대 의기는 대단하오. 허나 위왕 전하의 말씀이오. 깊은 뜻이 숨어있는 말씀이니 따르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오. 관우는 예사로운 장수가 아니니 역시 조심하는 편이 좋소. 우금이 주의를 주자 방덕이 펄쩍 뛰었다. 장군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관우를 못 꺾을 위인으로 보입니까? 그러더니 분연히 군사들을 번성으로 내몰면서 북을 치고 징을 울리며 한껏 위세를 과시했다. 제2장 이때 관우는 자신의 군막에 단정히 앉아 병서를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척후병의 급보가 날아들었다. 조조가 대장으로 삼은 우금이 정예병 7군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전군의 선봉장을 맡은 방덕은 나무관 하나를 앞세우고 장군과 사생결판을 내겠다는 등 불순한 말을 내뱉으며 지금 성에서 30리쯤 떨어진 곳까지 진격해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자 관우는 퍼르른 앞빛을 바꾸면서 긴 수염이 떨릴 만큼 화를 냈다. 뭐야? 천하의 영웅들이 내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 복종하지 않는 자가 없는데 방덕 같은 애송이가 어찌 감히 나를 깔본단 말이냐? 그렇게 외치더니 옆에 있던 관평에게 명했다. 너는 번성을 쳐라. 내 직접 가서 이 필부놈을 베어 분을 풀리라. 그러자 관평이 말렸다. 태산의 무게를 지니신 아버님께서 어찌 보잘것없는 돌멩이하고 기량을 다투려 하십니까? 이 못난 자식이 아버님을 대신하여 방덕과 싸우겠습니다. 관우는 자기야말로 천하제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호걸에게 있기 쉬운 아버지의 이 결점을 잘 알고 있던 양아들 관평은 관우를 태산해 방덕을 보잘것없는 돌멩이에 비유하는 기질을 보였다. 이에 어느 정도 기분이 풀린 관우는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럼 내가 시험 삼아 한번 가보거라. 내 곧 뒤따라가 지원해 주겠으니. 이윽고 군막을 나온 관평은 말에 오른 뒤 군사를 이끌고 방덕을 맞으러 갔다. 양쪽 군사는 서로를 마주 바라보고 둥그렇게 진을 쳤다. 위군 진영에서는 한 폭의 검은 깃발이 펄럭였는데 거기에는 흰색으로 나만 방덕이라 커다랗게 쓴 네 글자가 보였다. 푸른 점포에 은빛 갑옷을 착용한 방덕은 흰말에 올라 강철로 만든 칼을 들고 진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뒤로는 500 군사가 바짝 뒤따르고 있는데 보병 몇이 나무관을 어깨에 메고 앞으로 나왔다. 그를 향해 관평이 큰 소리로 욕했다. 이 주인을 배반한 놈아. 그러자 방덕이 부하 졸병에게 물었다. 저자가 누군가? 저자는 관우의 양아들 관평입니다. 누군가의 대답을 듣고 방덕이 외쳤다. 나는 위왕의 뜻을 받들어 내 아비의 목을 따라왔느니라. 너는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아이가 아니냐? 죽이지는 아니할 터이니 내 아비나 냉큼 불러오너라. 그러자 크게 노한 관평이 말을 달려 방덕에게 덤벼들었다. 방덕 또한 칼을 비껴들고 달려나와 맞섰다. 두 사람은 30여 합을 싸웠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이에 양 진영에서는 징을 울려 싸움을 중지시켰다. 그 사이에 한 병사가 전투 소식을 관우에게 보고했다. 관우는 크게 노해 요하에게 번성을 공격하라 이르고 자신은 방덕을 잡으러 달려갔다. 관평이 관우를 영접하며 말했다. 방덕과 싸웠으나 승부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관우는 즉시 말을 몰고 나가 큰 소리로 외쳤다. 관운장이 여기 와 있느니라. 방덕은 어찌 빨리 나와 죽음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러자 북소리가 둥둥둥 울리더니 방덕이 말을 타고 나와 말했다. 나는 위왕의 뜻을 받들어 일부러 내 목을 따라왔느니라. 내가 믿지 않을까봐 이렇게 관까지 준비해왔다. 죽기가 겁나거든 어서 말에서 내려 항복하거라. 내깐 필부놈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떠드느냐? 너 따위 쥐새끼를 베기엔
내 청룡도가 아깝도다. 그렇게 대꾸하더니 관우는 칼춤을 추며 방덕에게 달려들었다. 방덕도 칼을 빙빙 돌리며 마주 달려나왔다. 이윽고 맞붙은 두 장수는 불꽃 튀기는 공방전을 100여합이나 계속했지만 싸울수록 정신은 더욱 또렷해지고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양군은 시간이 지날수록 용력이 치솟는 두 장수의 현란한 무예를 모두 넋놓고 바라보았다. 마침내 위군 쪽에서 방덕이 실수할까봐 두려워진 나머지 징을 울렸다. 관평 역시 연로한 아버지를 생각하여 징을 울렸다. 이에 두 장수는 싸움을 그치고 각각 뒤로 물러났다. 군영으로 돌아온 방덕이 여러 사람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관공을 영웅이라 하더니 오늘에야 비로소 그 말이 믿어집디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우금이 도착했다. 서로 인사를 마치고 나자 우금이 말했다. 듣자니 장군이 관공과 백합도 넘게 싸웠으나 얻은 게 없다던데 잠시 군사를 물려 피하는 게 어떻겠어? 그러자 방덕은 분연히 대답했다. 위왕께서 장군을 대장으로 삼으셨는데 어찌 그런 심약한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내일 관아무개와 사생결단을 내겠습니다. 맹세코 물러서거나 피하지 아니할 것이오. 우금은 더 이상 말릴 생각을 못하고 자기 진영으로 돌아갔다. 한편 자기 진영으로 돌아간 관우가 관평에게 말했다. 방덕의 칼솜씨가 참으로 능숙하였다. 나의 좋은 적수였느니라. 그런 소감을 내뱉는 관우가 걱정되어 관평이 한마디 했다. 속담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아버님께서 그의 목을 베신다 하여도 그자는 그냥 서쪽 오랑캐 한 줄개일 뿐입니다. 만일 실수라도 있게 되면 백부님의 당부를 중히 여기지 않은 것이 되니 방덕과 결혼은 일은 그만두십시오. 아니다. 내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어찌 분을 풀겠느냐? 내 이미 마음을 정하였으니 다시는 여러 말 말라. 관우의 생각은 확고했다. 그는 형주의 총독이었지만 지도자의 입장에 서 있기보다는 마수와 자웅을 겨뤄보고 싶은 칼잡이의 입장이었던 것이다. 다음 날 말에 오른 관우는 군사를 이끌고 전진했다. 방덕 역시 군사를 이끌고 나와 맞았다. 양쪽 군사는 마주 바라보고 둥글게 진을 쳤다. 그 다음 두 장수는 더 이상 말을 거는 일도 없이 둘 다 똑같이 달려나가 맞붙었다. 치고받고 내리치고 올려치는 희대의 무술이 펼쳐졌는데 공방전이 50여합쯤 되었을 때 방덕이 갑자기 말머리를 돌려 칼을 땅에 끌며 달아났다. 관우가 그를 추격하자 관평도 혹 실수라도 있을까 두려워 역시 그 뒤를 따라갔다. 관우가 큰 소리로 꾸짖었다. 방덕 내 놈은 타도개를 쓰고 싶은 게냐? 하지만 내 어찌 너를 두려워하랴. 관우가 언급한 타도개란 칼을 땅에 끌고 달아나다가 휙 돌아서 뛰어오르며 상대를 내리치는 계략을 가리키는 것인데 방덕의 보관은 타도개의 자세를 취하다가 칼을 안장에 슬쩍 걸쳐놓고 활을 몰래 쏜다는 것이었다. 관평의 눈은 빨랐다. 방덕이 활을 당기는 것을 보자 큰 소리로 외쳤다. 적장은 냉전을 쏘지 말라. 관우는 몰래 쏘는 화살, 곧 냉전이란 말에 두 눈을 크게 떴다. 시위 소리와 함께 활을 떠난 화살은 이미 눈앞에 날아와 있었다. 미처 피하지 못해 화살이 왼쪽 팔뚝에 꽂혔다. 뒤쫓아온 관평이 재빨리 아버지를 구해 군영으로 돌아갔다. 방덕이 말머리를 돌려 칼을 휘두르며 뒤쫓았으나 갑자기 본영에서 징소리가 요란히 울렸다. 이에 방덕은 후군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싶어 급히 말을 돌려 돌아왔다. 그러나 알고 보니 방덕이 관우를 쏘아 맞힌 것을 보고 그가 큰 공을 세워 자신의 권위를 깔아뭉갤까봐 두려워진 우금이 일부러 징을 울려 군사를 거둔 것이었다. 진영으로 돌아온 방덕이 우금에게 물었다. 어찌 징을 치셨습니까? 위왕께서 경계하시기를 관우는 지혜와 용기를 다 갖춘 사람이라 하셨어. 그가 비록 화살을 맞았지만 속임수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 일부러 징을 쳐 군사를 거둔 것이오. 군사를 거두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벌써 그의 목을 베었으리다. 아니요. 속담에 급히 가는 길에 좋은 걸음이 없다고 하였으니 천천히 도모하는 게 마땅하오. 방덕은 우금의 비뚤어진 심보를 눈치채지 못하고 관우를 잡을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만 한탄할 뿐이었다. 제3장 한편 군영으로 돌아온 관우는 화살촉을 뽑아냈다. 다행히 화살촉이 깊이 박히지는 않아서 금창약만 발랐다. 방덕에게 한이 사무친 관우가 여러 장수에게 말했다. 내 맹세코 이 화살 한 대의 원수를 갚고야 말겠소. 그러자 여러 장수가 그를 말렸다. 장군께서는 일단 며칠 편히 쉬십시오. 그런 연후에 싸우셔도
늦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지만 쉴 수가 없었다. 다음 날이 되자 방덕이 군사를 이끌고 와 싸움을 건다는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에 관우는 즉시 나가 싸우려 했으나 여러 장수가 나가지 못하게 말렸다. 그러자 방덕은 졸개들을 시켜 욕설을 퍼부었다. 관우 팔뚝은 썩었다더라. 이제는 종이 호랑이다. 방덕 장군이 무서워 나오지도 못하는구나. 길목을 지키는 관평은 상처가 덧날까봐 이 같은 욕설들을 관우에게 일절 알리지 말도록 여러 장수에게 당부했다. 방덕은 10여일 동안 싸움을 걸었으나 대적하러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에 우금과 상의하며 말했다. 관우는 화살 맞은 상처가 도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칠군을 거느리고 일제히 그들 군영으로 쳐들어가면 포위된 번성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금은 방덕이 공을 세우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줄곧 가벼이 대적하지 말라는 위왕의 경계만 핑계대며 군사를 선뜻 움직이려 들지 않았다. 방덕은 여러 번 군사를 움직이려 했지만 우금은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산 입구를 돌아 번성 북쪽 십리쯤 떨어진 곳으로 칠군을 옮겨 그곳에 산을 등지고 군영을 세웠다. 그는 스스로 군사를 거느리고 큰 길을 막고 방덕에게는 군사를 계곡 뒤편에 주둔하도록 영을 내림으로써 방덕이 진군하여 공을 세울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린 것이었다. 한편 관평은 관우의 화살 맞은 상처가 이미 아문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아버지가 다시 싸움에 나설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우금이 칠군을 이동시켜 번성 북쪽에 군영을 세웠다는 보고를 전해 듣고는 도저히 그 의미를 알 수 없어 관우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관우는 곧말에 올라 몇 길을 이끌고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았다. 번성 성벽 위의 깃발들은 정연하지 못했고 군사들은 허둥거렸으며 성 북쪽 심리에 위치한 계곡에는 군사와 말들이 주둔해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게다가 양강의 물살이 매우 빨랐다. 한참 동안 내려다보던 관우는 길 안내역의 향도관을 불러 물었다. 번성 북쪽 심리에 있는 저 산골짜기는 이름이 무엇이오? 중구천이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관우는 크게 기뻐했다. 증구란 내 귀에 대를 댄 그물의 아가리란 뜻이었기 때문이다. 우금은 반드시 나에게 잡힐 것이다. 부하들이 의아한 눈초리로 관우에게 물었다. 장군께서는 그걸 어찌 아십니까? 우가 증구에 들어갔으니 어찌 오래 버틸 수 있겠느냐? 우가 증구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금이 그물 아가리에 들어갔다는 뜻으로 여기서 우와 물고기 어의 중국 발음은 둘 다 유가 되므로 관우는 결국 물고기가 뜰망 아가리에 들어갔으니 어찌 오래 버티겠느냐? 라고 말한 셈이 되는 것이다. 장수들은 반신반의하는 태도였으나 관우는 일단 본영으로 돌아갔다. 때는 음력 8월 한가을인데 며칠 동안 소나기가 내렸다. 그러다 비가 개이자 관우는 관평에게 영을 내렸다. 배와 뗏목을 준비해라. 수전에 쓸 용구들도 빠짐없이 챙기고. 육지에서 서로 대치해 있는데 수전에 쓸 용구들은 무엇에 쓰시렵니까? 너는 모르고 있었구나. 우금은 칠군을 넓고 평탄한 곳에 주둔시키지 아니하고 험한 증구천가에 모아두고 있다. 지금 가을비가 계속되고 있으니 양강에 물이 틀림없이 범람할 것이다. 내 이미 사람을 보내 제방 곳곳에 물구멍을 막아 놓았으니 물이 넘칠 때를 기다렸다가 높은 곳에서 배를 타고 가 한꺼번에 물구멍 막은 것을 트면 증구천가에 있던 병사들은 모두 물고기와 자라밥이 되고 말 것이니라. 관평은 관우의 지모에 깊이 탄복했다. 한편 위군은 증구천에 주둔해 있었는데 날마다 장대비가 그치지 않으니 독장 성하가 찾아와서 우금에게 말했다. 우리 대군이 증구천 어귀에 주둔해 있는데 지대가 매우 낮습니다. 비록 흑산이 있다고는 하나 군영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데다가 지금은 가을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 군사들이 여간 고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엊그제 들으니 형주의 병사들은 높은 언덕으로 군영을 옮겼고 한숫가에는 배와 뗏목을 준비해두고 있다 합니다. 만일 강물이 범람할 때는 아군이 위태로워지니 빨리 대책을 세워두어야만 합니다. 우금은 성하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꾸짖었다. 필부놈이 우리 군사의 마음을 어지럽히려 드느냐. 두 번 다시 이러쿵 저러쿵 하는 놈이 있으면 목을 베리라. 무안을 당한 성하는 얼굴이 벌개져서 물러나왔다. 그 길로 방덕을 찾아가서 고하니 방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 말이 100번 옳소. 우장군은 옮기지 않더라도 나는 내일 내 군사만이라도 다른 곳으로 옮겨야겠소. 그렇게 방침을 정했는데 바로 그날 밤 거센 바람이 불며 큰 비가 쏟아졌다. 방덕이 군막 안에 앉아 있자니
밖에서는 천군만마가 다투어 내닫는 소리와 지축을 흔드는 북소리 같은 것이 요란히 들려왔다. 큰일이구나 싶어 방덕은 군막을 급히 나가 말에 뛰어올랐다. 사면팔방에서 큰 물이 밀려오는데 칠구는 어지러이 달아나다가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자가 부지기수였다. 평지의 물 깊이가 무려 한 길을 넘었다. 우금과 방덕은 여러 장수와 함께 각기 작은 산으로 올라가 물을 피했다. 이윽고 날이 밝아오자 관우와 여러 장수들은 깃발을 흔들고 북을 치면서 큰 배를 타고 몰려오고 있었다. 산 위에 섬처럼 남은 작은 공간에 몸을 피하고 있던 우금이 보니 사방은 물바다이고 좌우에 남은 부하는 겨우 5, 60명, 달아나려야 달아날 길이 없었다. 버티고 있는 섬이 시시각각 좁아지자 우금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숨을 살려주시오. 항복하겠소이다. 이에 관우는 모두 갑옷을 벗으라 명하고 우금과 그 졸개들을 묶어 배에 태운 뒤 방덕을 잡으러 갔다. 이때 방덕은 동영동초 성하 및 보병 500명과 함께 모두 갑옷을 벗은 채 뚝 위에 서 있었다. 방덕은 관우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분연히 앞으로 나가 싸우려 들었다. 관우는 배들로 사방을 둘러싸더니 군사들로 하여금 일제히 활을 쏘게 했다. 위군의 태반은 화살에 맞아 죽었다. 형세가 위태로워진 것을 보다 못한 동영동초가 방덕에게 고했다. 군사들 태반이 죽고 다친 데다 사방이 물로 막혀 달아날 길도 없으니 투항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자 방덕이 크게 노해 말했다. 위왕의 두터운 은혜를 입은 내가 어찌 남에게 절개를 굽힌단 말이냐.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동영동초의 목을 베어버리고 목청을 돋워 말했다. 또다시 항복을 말하는 자는 두 사람처럼 되리라. 이리하여 모두 힘을 다하여 적을 막았다. 새벽부터 한낮이 되도록 싸웠는데도 용기와 힘이 갑절이나 늘었다. 관우가 다그쳐 사방에서 서둘러 공격하니 화살과 돌이 빗발치듯 날아갔다. 방덕은 군사들에게 짧은 무기를 갖고 싸우도록 하면서 성하를 돌아보며 말했다. 내가 들으니 용감한 장수는 죽음이 두려워 살기를 바라지 아니하고 기계 있는 선비는 절개를 꺾으면서까지 살기를 바라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오늘은 바로 내가 죽는 날이니 그대도 힘을 다해 죽기로 싸우라. 성하는 명에 따라 앞으로 나아가다가 관우가 쏜 화살을 맞고 물속으로 떨어졌다. 남은 군사들이 모두 항복하고 방덕 한 사람만이 있는 힘을 다해 싸웠다. 제4장 때마침 형주의 군사 수십 명이 작은 배를 타고 방덕이 있는 뚝 가까이 다가갔다. 방덕은 칼을 들고 몸을 날려 작은 배로 뛰어들더니 그 자리에서 수십 명을 쳐 죽였다. 나머지 군사들은 모두 배를 버리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빈 배를 차지한 방덕은 한 손에 칼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짧은 노를 저 번성으로 달아나려 했다. 그때 상류 쪽에서 한 장수가 큰 뗏목을 타고 내려오더니 방덕이 탄 작은 배를 들이받아 뒤엎어버렸다. 그 바람에 방덕은 물속으로 떨어졌다. 그러자 뗏목 위에 있던 장수가 물속으로 뛰어들더니 방덕을 사로잡아 뗏목 위로 끌어올렸다. 여러 사람이 바라보니 방덕을 사로잡은 사람은 바로 주창이었다. 주창은 전부터 물질에 익숙했지만 형주에 몇 년 머무는 동안에 더욱 솜씨를 익힌 데다가 힘까지 세니 방덕을 쉬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우금이 거느렸던 칠구는 모두 물에 빠져 죽었고 그중 헤엄에 자신이 있는 자들도 도망갈 길이 없어 모두 투항하고 말았다. 이날 일을 두고 후세 사람은 다음과 같이 시로 읊었다. 한밤중에 북소리 하늘을 뒤흔들며 양양 번성 평지가 깊은 못되었으니 관우의 신묘한 꾀 그 누가 당하리요. 중원에 떨친 이름 만고에 전하리라. 관우는 높은 언덕으로 돌아와 군막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붙잡혀온 적병들 가운데 망나니들이 먼저 우금을 압송해왔다. 관우 앞에 끌려온 우금은 땅에 엎드려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걸했다. 너는 어찌 감히 나에게 대항하였느냐? 관우가 묻자 우금은 비겁하게 핑계를 댔다. 윗분의 명령으로 보내졌을 뿐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닙니다. 군우께서 가엾게 여겨주신다면 죽음으로써 갚겠소이다. 관우는 수염을 쓸어내리며 껄껄 웃었다. 허허, 내 너 같은 자를 죽이면 개돼지를 죽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공연히 칼이나 도끼를 더럽힐 뿐이지.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명했다. 오라를 지워 형주 감옥으로 압송하라. 내 돌아가면 따로 처리하리라. 이렇게 결정을 내린 후 관우는 다시 방덕을 끌고 오라 명했다. 끌려온 방덕은 두 눈을 부릅뜬 채 꼿꼿이 서서 꿇어앉으려고 들지도 않았다. 이를 본 관우가 물었다.
내 형은 지금 한중에 있고 내 옛주인 마초도 우리 한나라 대장이 되어 있는데 너는 어찌하여 한나라에 항복하지 아니하는 것이냐? 뭐? 한나라? 그래, 한나라다. 관우는 힘주어 강조했다. 그렇게 한나라임을 강조한 데는 까닭이 있었다. 물론 공식적인 국호가 한나라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에 앞서 통명인 총나라 촉자엔 벌레충이 암시하듯 비하의 뜻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스스로 문명의 중심이라 생각하던 중원 사람들은 변방을 지칭할 때 흔히 짐승이나 벌레 등 깔보는 뜻이 들어간 글자를 사용하여 비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가령 총나라 땅을 가리키는 파촉이란 호칭도 뱀이나 벌레가 우글거리는, 다시 말하면 사람 살 데가 못 되는 땅이란 뜻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관우처럼 총나라를 세운 중심 세력은 일상 대화에서도 되도록 한나라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나라 좋아하시네. 내 차라리 칼에 맞아 죽을지언정 어찌 벌레가 우글거리는 총나라 사람에게 항복하겠느냐? 방덕의 콧방귀에 관우는 화가 났으나 그래도 자신과 일백여합이나 겨루던 방덕의 무예와 끝까지 항전했던 기계를 높이 사서 다시 말미를 주었다. 조금 전 우금이 빌어 목숨을 부지한 것을 아느냐? 나는 항복하는 사람을 받아줄 아량이 있으니 다시 한번 생각해보거라. 쓸데없는 수작. 나의 주인은 오직 위왕뿐이다. 너더러 현덕을 배반하고 위왕을 섬기라 하면 너는 따르겠느냐? 그렇구나. 내 뜻이 그러하다면 소원대로 해주마. 여봐라, 저자의 목을 쳐라. 이에 방덕은 목을 늘여 망나니의 칼을 받았다. 관우는 애처롭게 여겨 방덕을 장사 지내주기는 했으나 선비들은 원주인이었던 마초를 배반하고 조조에게 항복했던 방덕이 관우 앞에서 조조에 대한 절개를 앞세우며 죽음을 택한 것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꿋꿋한 절개를 보였음에도 후세 사람들은 그를 기리는 시 한 편 남기지 않은 것이다. 관우는 물이 빠지기 전에 다시 싸움배에 올라 대소 장교들을 이끌고 번성으로 쳐들어갔다. 번성 주위에는 흰 물결이 하늘까지 치솟으며 갈수록 물살이 험악해졌다. 성벽이 점점 주저앉아 성 안의 남녀들이 흙과 벽돌을 날라다 꺼진 곳을 메우려 했지만 메울 수가 없었다. 조조군의 장수들 가운데 낙담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황망이 조인에게 달려가 이 같은 사실을 고하자 조인이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오늘의 위기는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오. 적군이 아직 오지 않은 틈을 타서 배를 타고 밤에 도망쳐야겠어. 비록 성을 잃더라도 목숨은 구할 수 있을 것이오. 그리고는 배를 준비하여 달아날 상의를 한창 하고 있는데 백령 만총이 말렸다. 아니 됩니다. 갑자기 불어난 산골짜기 물이 어찌 오래 가겠습니까? 열흘도 안 되어 금세 빠질 겁니다. 관우가 비록 성을 공격하지 않고 있지만 이미 별도로 장수를 격파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가벼이 진격하지 않은 것은 우리 군사가 그들의 배후를 공격하지 아니할까 걱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을 버리고 간다면 황하이 남은 국가 소유가 아니게 될 터이니 제발 장군께서는 이 성을 굳게 지켜 보호장벽으로 삼으십시오. 옳은 말이었다. 조인은 공수의 예로 고마움을 표했다. 백령이 깨우쳐주지 아니하였다면 큰일을 그르칠 뻔하였어. 그리고는 즉시 말을 타고 성으로 올라가 무리를 모아놓고 맹세했다. 나는 위왕의 명을 받아 이 성을 지키고 있다. 성을 버리고 달아나자고 하는 자가 있으면 목을 베리라. 이에 장수가 입을 모아 말했다. 저희들도 죽을 각오로 지키겠습니다. 조인은 대단히 기뻐했다. 즉시 성 위에 활과 쇠뇌를 수백 대 비치하고 군사들로 하여금 밤낮으로 지키며 감히 게으름을 피우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아이에서 늙은이까지 모두 흙과 돌을 날라다 무너져 내리는 성벽을 메웠다. 열흘도 안 되어 물은 차츰 잦아들기 시작했다. 관우는 위나라 장수 우금 등을 잡고 나자 그 위세가 천하를 진동하여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갑자기 둘째 아들 관응이 아버지를 뵙기 위해 군영으로 찾아왔다. 관우는 관응에게 여러 무관의 전공기록 문서를 가지고 성도로 가서 한중왕을 뵙고 각 사람의 벼슬을 올려주도록 청하라는 영을 내렸다. 관응은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곧장 성도로 향했다. 한편 관우는 군사를 반으로 나누어 격파로 쳐들어가게 하고 자신은 군사를 거느리고 사방에서 번성을 공격했다. 그날 관우는 몸소 북문 앞까지 가서 말을 세운 뒤 채찍을 들어 가리키며 물었다. 이 쥐새끼 같은 놈들아, 빨리 항복하지 아니하고 다시 어느 때를 기다리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로에 있던 조인은 관우가 엄신갑에 녹색 점포만 걸친 것을 보고
미리 배치해 두었던 500명의 활잡이 쇠뇌잡이들에게 영을 내렸다. 관우를 향해 발사하라. 이를 눈치챈 관우가 급히 말머리를 돌리려는데 어느새 쇠뇌살 하나가 날아와 오른쪽 팔뚝에 꽂혔다. 관우는 외마디 소리와 함께 몸을 뒤집으며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